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사이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소식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를 대통령실에 초청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비대위 지도부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안했던 날짜는 오늘로 알려졌는데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 인사들과 만나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 걸로 전해지면서 당분간의 회동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뒤 총선 후에 9일 만에 자신의 입장을 한동훈 위원장이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날 사퇴한 다음에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냈는데요. 총선 패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되짚은 뒤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 배신이라는 대목을 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배신이요? 네, 연일 한동훈 책임론 등 강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이 계속 그런 얘기 맞습니다. 했었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위원장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이렇게 비난했었는데요. 또 지난 16일에는 대통령과 4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었죠. 네. 또 이 비공개 회동 이후에는 한 전 위원장에게 주군에 대들다가 폐쇄자 된 황태자라고 공격하기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 글이 홍 시장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이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하고 올린 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용기를 낸 거다 이렇게 읽히면서 대놓고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기류를 내비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기상 대통령실 오찬을 거절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하긴 하지만 자,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친묵으로 일관하면서 행보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뭐 당권 도전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게시글 보면 복귀를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귀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복귀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가 되고 네. 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신념을 갖고 있다.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렇게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향후 정치 재개 가능성은 좀 열어뒀지만 당장의 차기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초청 거부가 윤 대통령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또 다른 독자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여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선두인 만큼 더 유리한 방향을 위해서 입장 정리에 나섰다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뭐 한동훈 위원장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한동훈 위원장한테 오찬 제안한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또 통화해서 용산 대통령실 초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밝혔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먼저 제안했는데요. 이에 이 대표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영수회담이 결성됐습니다. 네. 정확한 일정과 장소 등은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오늘부터 25일까지는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또 23일과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일정이 있어서 이를 고려해서 추후에 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 잡힐지는 모르지만 일단 만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요구는 계속 했었는데 계속 만나지 않았는데 취임 후에 처음으로 만남을 가질 것 같아요. 아마 총선 패배가 영향이 컸겠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네. 자체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만남을 뜻하는 이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에 불과하다면서 거부했던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윤 대통령이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네. 총선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
끝나고 남은 임기도 여소야대 형국에서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대를 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변화의 필요성에 강한 무게를 실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새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을 앞둔 상황인데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고 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회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해야죠, 대통령이. 근데 아마 협치를 하겠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국무총리 인준은 뭐 헌법상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 만나기로는 했어요. 그다음 중요한 게 만나서 어떤 얘기를 또 해야 될지 이런 건데 의제 두고 또 기싸움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오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그리고 참석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의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를 임명할 수 없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총리 후보 추천과 또 인준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앞서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 야권 인사였고 동시에 야당과의 협조가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참 많은 질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TF를 구성해서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회담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다소 대통령에겐 껄끄러운 주제가 함께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등 민생 대책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죠. 의제가 많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인선이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특검법이라든지 법률, 민생 법안 처리인데 만남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영수회담도 이루어지기 전인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벌써부터 여야에 엇갈리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또 하나의 예상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서는 회담 전부터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악화일로의 고물가 앞에 민생 공연불만 외는 윤석열 정부식의 입경제를 타파하고 민생회복 지원금 등 실질적으로 민생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건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번 회담이 이렇게 되면 이번 회담이 또 사실상 성과 없이 서로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이번 회담에서 과연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마 이재명 대표는 꼼꼼하게 준비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 첫 이제 회담이니까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외교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는 6월달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뭐 우리가 G7은 아니지만 초청을 못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가긴 갔잖아요. 업적으로 항상.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G7 정상회의에 첫 발을 디딘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2020년 주최국이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2022년 회의 의장국이었던 독일의 올라프 슐츠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고 2023년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 대통령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네. 한국이 G7 정상회의의 첫 발을 디딘 2020년 이후 총 5차례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5차례 중에서 초청을 받지 못한 사례가 2번이었는데 네. 이 2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참석 무산으로 대통령실을 향해서 비판이 지금 쏟아졌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네, 야당에서는 이 G7 정상회의 초청받지 못한 걸 네. 두고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인 외교 안보 정책 탓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 기치를 내걸었었는데 이게 좀 무색해졌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서 선정돼 왔다면서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를 중점으로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현재 윤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은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초청 불발 두고 보수 언론에서도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 G7 초청 불발을 두고 언론에서 강한 비판을 네. 내놨는데 오늘자 한국일보 사설 제목은 총선 졌다고 한반도 외교도 포기할 텐가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속된 외교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에서도 G7 초청 불발 외교 실패 논란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아하. 지난해 말 엑스포 유치 대실패부터 시작해서 대사 임명 25일 만에 물러난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등 외교에서 뚜렷한 성과가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노선을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무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수 신문에서 또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강하게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 의료 지금 대란, 의대 정원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2025학년도 그 의과대학 정원을 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계속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이 정원을 50에서 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걸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의과대학 학장들의 의견입니다. 네. 또 이렇게 정원이 오락가락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수시 원서 접수를 5개월 정도 남긴 상황에서 당초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인원보다 최대 1,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학들이 다시 모집 인원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서 정확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4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이 한 달이 되는 이번 주부터 민법상 사직 효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의료 대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무총리 또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는데 어제 드디어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발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은 15년간 기자로 근무한 뒤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물로 우리나라 정계에서 두루 원만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했는데요.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이지만 어제 이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통령은 생중계로 직접 인선을 발표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오후에도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의원들이에요. 의원 출신. 이전에 좀 관료 출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의원 출신으로 꾸렸던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인사는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하는데요. 네.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또 협치가 부족했다라는 점이 꼽히는 만큼 정치 경험이 있는 전현직 의원들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여의도와의 소통을 좀 더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이렇게 아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윤 대통령이 어제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하는 이렇게 대통령.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앞선 2년과 달리 또 여의도와의 접점을 늘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 개편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인사도 인사지만 윤 대통령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 처음으로 기자 앞에 섰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네, 앞서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 하면서 스타일도 많이 바꿔야겠다 이렇게 참모진들에게 말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 스타일의 변화는 윤 대통령 하면 떠올랐던 이제 독선, 네. 또 고집스러운 이미지를 탈피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작으로 어제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네. 브리핑룸에 들어서면서는 또 가벼운 농담도 던지고 미소도 지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질문을 받은 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은 오전과 오후 브리핑에서 각 2개의 질문을 받아서 총 4개의 질문을 답했는데 질문 주제는 소통 방식, 영수회담 의제, 또 앞으로의 국정 방향, 후임 총리 진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은 언론사 간부와 만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만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스타일을 좀 많이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인선 결과를 두고 여야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야당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서 민의를 외면한 인사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발표 후에 민주당은 정의원은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다라면서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대통령께서 평정심을 찾아야 한다. 지금 조언자라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의원은 소통의 적임자라면서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네. 정진석 실장은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과는 또 동갑내기 친구인데요. 그만큼 동갑내기 친구인 만큼 격이 없는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또 쓴소리를 또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에는 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윤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라면서 이번 인선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비서실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중요하겠죠. 네. 본인이 잘해야지 비서실이 보좌를 좀 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정진석 의원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주말부터 시작해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당초 어제 자세한 영수회담 시기, 의제를 좀 논의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네. 취소됐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취소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단행한 게 이 불발 원인인데 대통령실은 오후에 정무수석 교체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실무협의 무산 이후에 향후 실무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홍철호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오르면서 민주당과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바로 한 실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예정보다는 한 반나절 정도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조금 더 미뤄진 상황이긴 한데 영수회담 이렇게 성사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도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본인도 만나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대표들 만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했네요.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예.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만들어서 주도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회담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서 총의를 모은 후에 윤 대통령을 만나면 더 큰 힘이 실릴 거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네. 조국 대표는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야권 연석회의가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네. 조국 대표의 계속해서 이러한 행보는 원내 제3당 대표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또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제입니다.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서 국민의힘 두 번째 당선인 총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어제 진행된 당선인 총회 시작부터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네, 그동안 국힘 내부에서는 윤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이 실무형 비대위를 네. 꾸리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결국엔 어렵게 됐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5월 3일로 당초보다 일주일간 앞당겨 치르고 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당 수습 방향을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또 영남권 당선인과 친윤계는 관리형 비대위를 주장해왔고 또 수도권 당선인과 낙선인은 혁신형 비대위로 주장을 했었는데 당내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결국 관리형 비대위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또 당원 100%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당원 당규에 대한 입장차도 어제 감지가 됐는데요. 아하. 당원의 상당수가 영남에 체중된 만큼 여론조사를 병행해서 수도권 민심도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좀 수도권 의원이나 수도권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민심도 같이 반영하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권 좀 의원들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비대위 논의를 하는 거는 아마 앞으로 총선 참패를 딛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총선 백서 TF 구성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잠시만요, 저 물 좀 마실게요. 네, 목이 메입니다. 예.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이 됩니다. 네. 조정훈 의원이 앞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네. 이제 총선 백서를 본인이 쓰고 싶다, 네, 그랬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총선 백서에는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함께 개혁 과제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정훈 의원은 참패 원인 분석은 기반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백서를 쓸 것이라면서 예. 제3자의 관점에서 쓰겠다. 중도와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아서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제3자의 관점에서 정말 쓸 수만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백서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년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데요. 돈을 더 내고 더 받자는 안도 있고 덜 내고 덜 받자는 안도 있어요. 자, 이게 어느 게 맞을지 시민 대표단은 어떤 걸 선택을 했습니까? 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선정한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안을 택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자. 더 네. 내고 더 받자. 현행 9%인 네. 보험료율과 40%인 소득 대체율을 각각 13% 또 50%로 올리는 방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건데요. 이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지금보다 6년 늦춰지지만 적자 규모는 현행보다 335조 원 정도 더 큽니다. 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대표단 80%가 찬성을 했고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을 벌이는 이 아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변화를 살펴보는 이번 토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건데 이게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 개혁이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다만 이번 논의가 입법이라는 개혁의 개혁의 결과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다음 달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오고 또 입법을 하기까지는 일정이 빽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더 내고 더 받자. 이렇게 추진이 되면 저도 그렇지만 또 우리 전 기자도 그렇고 미래 세대한테 좀 부담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까? 이 부분에서 좀 네.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할 경우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무려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연금 개혁안으로 가장 많은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 미래 세대의 입장이 정작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불가피한데요. 네. 정책 당사자인 청년 세대가 과소대표됐다는 겁니다.
밝혔습니다. 공론화의 의제수기단 36명 중 청년 몫은 단 8명뿐이었는데요. 게다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청소년은 5명, 나머지 3명은 시민단체 몫이었습니다. 이 연금 개혁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 청년 세대가 소외됐다 이런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댓글에 우리 배동호님, 우리 전현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글도 주셨고요. 이프로님, 또 손윤선님, 많은 분들 글 주셨습니다. 천정수님, 또 송아지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전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오프닝에서도 해병대 최상병 사건 얘기를 좀 했는데 순직 사건 이 수사 외압 의혹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주요 피해자 중에 한 명에게 처음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네요. 네, 일단 먼저 지금까지 네. 나온 소식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먼저 월요일에 나온 소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공수처가 지난 8월 2일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곧장 되찾아간 바로 그날인데요. 두 사람은 평소에 전화를 하지 않던 사이인데 이날 갑자기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검사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 비서관의 사퇴와 이 특검을 촉구하는 압박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어제 또 MBC가 또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핵심 피해자 중 한 명을 출석하라는 통보가 나온 것으로 이제 좀 확인이 됐는데요. 네. 첫 소환 대상은 당시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즉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서 당초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출국을 금지했던 6명 중 1명으로 지난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조사를 본격 돌입한 건데요. 작년 8월 국방부 감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기록을 찾아왔고 박 전 본부장 대리는 이 기록을 넘겨받아서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해병대 이 최상병 사건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사단장의 과실 부분이 있냐 없냐 이게 최상병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라면 두 번째가 박정훈 대령이 그 어떤 했던 거에 대해서 항명죄 되냐 이건 재판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사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관련돼서 수사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자 소환 통보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공수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쟁점이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두 가지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먼저 이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경위입니다. 네. 일단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재검토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직접 하명, 즉 명령을 내려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후 공수처는 조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사건처럼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뭐 이런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좀 확인됐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쟁점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어든 이유인데요. 앞서 이 내용을 보도한 MBC 취재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최종 결과 발표를 나흘 앞둔 작년 8월 17일 중간 회의를 연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네. 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서 재검토 상황을 보고한 핵심 당사자고 또 해병대령으로 핵심 피해자 6명 중 계급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점점 더 윗선으로 향해 갈 것으로 또 전망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시원 비서관에 대한 네, 공직기관 비서관이죠. 네,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지난 2013년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라는 것이 좀 알려지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분에 대한 좀
좀 눈길이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건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요. 네. 국정원이 제북 화교 출신 탈북자 유유성 씨를 유성 씨죠. 네, 유유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된 후에 그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을 했는데요. 당시 이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당시 사건을 이제 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최상병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회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유가려, 유성 씨 아마 유명한 사건인데요. 자,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제 것은 사실은 국가안보실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나. 안보실, 국방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면 또 하나의 루트인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실. 근데 사실은 법무관리관실이 제가 근무했던 곳이기도 한데 법무관리관실이 그 두 가지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있긴 하지만 또 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법적인 어떤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법률비서관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하고 관계된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윗선은 또 뭔지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마 공수처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소식은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지금 의대 정원 학대 부분 얘기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주요 병원의 교수들이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근데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어제 전국 20여 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네. 총회를 열고 내일부터 사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면서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네. 이어서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주 1회 휴진 여부에 대해서 병원 상황에 따라 오는 26일 정기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학교가 동시에 쉬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하루 정도 더 휴진을 하는데 그것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자, 많은 전공의들이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의료 대란 또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전공의들 없는 그 자리 교수들이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제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사건도 있었습니까? 네, 지난 22일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 소속 네. 교수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 당시에 경기도 의사회는 의사들이 국가에 대해 고강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의대 교수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 이런 제목의 성명서도 냈습니다. 네. 현재까지 사망한 A 교수의 사망 원인이 가로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의사회는 A 교수가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서 경무에 시달려 왔다라고 이제 정부를 규탄을 한 것인데요. 네. 일단 또 성명서에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 의사들에 대해 부당한 강제 행정 명령을 남발해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100%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제대로 좀 정리가 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첫 실무 회동이 열렸네요. 네, 원래는 좀 한 차례 불발이 됐었는데 네. 영수회담의 실무회동이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을 포함해 양측에서 2명씩 4명이 40분간 만났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가 좀 쟁점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기재부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서 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 실무회동 사실은 홍철호 정무수석이 또 임명됨에 따라서 네. 약간 미뤄지긴 했는데 결국은 양측에서 2명씩 나와서 만났다고 하는데 일단
만나기 전에 의제 같은 거 설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의제 중에 하나가 민생회복지원금인데, 야,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난 국무회의 때가 기억나요. 무분별한 이 현금 지원, 네. 마약값 같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대통령실하고 지금 민주당 입장이 많이 차이가 나 보입니다. 네, 실제 어제 민주당은 가감없이 본 회담에 의제를 삼고자 논의했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은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라면서 표현이 조금 달랐는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좀 이번에 만나면 이제 대통령과 만나면 이런 얘기를 좀 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어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대표가 고집하는 고집을 하면 논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소상공인 등 지원에 대해서 민생 현안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뿌리게 되면 그 물가가 오히려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네. 또 그러면서 일단은 또 윤재욱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열린 또 짧은 기자들의 질문을 또 언급했는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또 언급하면서 네. 초청의 목적이 이 대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의제들을 좀 다양하게 봐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일단은 입장은 열어둔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양측은 영수회담 일정을 다시 추후에 논의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논의를 위한 2차 준비 회동의 일자는 아직 잡히지 않아서 영수회담이 이번 주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이거 지원하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나 소비가 위축돼 있고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가지고 소비를 좀 진작해야 된다라는 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둘 다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두 쪽 다 검증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거는 말하기 어렵고 이 의제 같은 것들을 100% 아직 정한 건 아닌 거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야당에선 이 외에도 이제 특검에 대해서 특검 얘기. 네, 예. 특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본회의에서 이거를 얘기할지는 여야가 회의를 했었는데 이건 불발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빨리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또 개혁신당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의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댓글 보면 배동호님은 성과 없을 영수회담 기대 안 한다. 또 논스탑님 25만 원 필요 없고 특검이나 받으라고 그러세요라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꿈나라님은 특검도 하고 돈도 주고 다 해라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 돈이나 뭐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도 있지만 특검을 좀 더 해야 된다. 그게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라든지 주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다음 주로 미뤄질 예정이에요. 전망이에요. 2차 회담은 오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무회동 갖긴 했지만 글쎄요. 뭐 시기 합의, 또 의제 합의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뭐 완전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어제 대통령실과 야당에 따르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비서실장 등 오늘 서울 시내 모처에서 2차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쪽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2차 회동에서는 합의 가능한 의제를 선정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전날까지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민주당의 요구안은 3+1이었는데요. 일단 세 가지는 지난 2년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최상병 특검 수용, 추후 거부권 행사 자제 등에 대한 제안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네. 합니다. 뭐 이거는 복수의 보도가 됐었죠. 네, 야당 의원들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여기 한 가지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에 쓸 추경 13조 원도 민생 과제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그 부분이거든요. 1인당 25만 원 지원금.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의제로 꼽는 분위기라고요. 네,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실 태도와 행동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언급한 세 가지의 내용은 수용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1인당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추경 논의는 그나마 현안 문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배적인데 다만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취임 이후에 윤 대통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예. 내년 예산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 생활보장 제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투입에 결정한 만큼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는 수순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부 기조와 다른 부분도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주요 변수로 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익명의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생과 복지라는 차원에서 어떤 수단이 좋을지 대화는 나눠볼 수 있다. 대상과 범위를 선별하자면 모를까 전 국민 대상으로 하자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현안은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좀 이야기가 좀 전환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협상이 그 부분이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전했네요. 자, 전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영수회담을 두고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접근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떨어진 지지율을 인식하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이제 소통의 방점을 찍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의제를 통한 대화 후에 성과에 방점을 둔 모습입니다. 어제 오전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이 대표가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밝히는 게 중요한데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둔다면 뭐하러 만나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심지어는 뭐 은전이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일단 만남이 중요하다면서 만남에 대한 압박을 좀 하기도 하는 것으로 좀 보였는데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데 의제를 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제목의 사설을 내놨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면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야당과 만나야 하고 또 그 만나야 하지만 또 의제는 그렇게 먼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남이냐 어떤 의제를 의제로 선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와중에 조국혁신당이 좀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약간의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는데요. 예. 네, 민주당이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 22일에 조 대표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이 대표를 향해서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에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 대표로 대통령을 만난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회담이다. 대통령이 다른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또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한민수 대변인도 좀 비슷한 기조를 풍겼는데요.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 전이라면서 영수회담 전에 보는 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해서 좀 묘한 긴장감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묘한 긴장감 얘기를 했는데 조국혁신당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김보연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며칠 전 조 대표의 제안은 이 대표가 그냥 민주당 대표로만 가지 마시고 야권의 더 큰 정치,
그리고 더 큰 덩치로 큰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공식 거부인지 몇 명의 의원들과 대변인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안타깝고 섭섭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마 지금 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22대 국회 이제 곧 개원을 하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각 다음 달 3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인데 어떤 인물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네, 일단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친윤 이철규 의원이 이철규 의원. 네, 거론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친명 박찬대 의원이 박찬대 급부상한 의원.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3선에 성공했고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네. 당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이번 4월 10일에 있었던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때도 친윤 인물을 계속 기용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걸 또 굴하지 않고 이번에도 원내대표로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영입 인재 당선인과 낙선인들과 또 회동하면서 원내대표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 외에 4선이 되는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단지 세 사람 모두 영남권이어서 윤재욱 원내대표에 이어서 또다시 영남권 원내사령탑을 맡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고 3일 오후 당선인 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또 거론이 되고 있다. 참 놀라운 상황인데요. 자, 뭐 3일 날 아마 선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있는데 여러 후보가 언급이 되긴 했는데 결국 박찬대 의원 한 명 단독 출마 그런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네, 일단 박찬대 의원이 이제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후보군에 당초 한 10명 정도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일각에서 물밑 교통 정리에 나서서 뭐 명심을 의식한 의원들이 줄줄이 출마 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네. 언론의 보도도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었고요. 이후에 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만약에 한 명의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당규상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과반의 득표를 받아야 의원들한테 받아야지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올해 8월 임기를 마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연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으면서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단독 후보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이 대표에 대한 뭐 입장은 나온 것은 없지만 이 대표의 연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곳곳에서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경우에 8월 전당대회에서 경선을 벌이기보다는 합의 추대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계로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후보 물망에 올랐던 김민석, 김성환, 서영교, 한병도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도 합당한 후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앞서 언급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황 의원은 민주당 당선자 161명에 더해 민주연합과 합당이 원활하게 되면 171명이 투표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네. 선거 일정으로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고요. 이 후보자들은 30일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토론회를 통해 소견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달 2일 민주연합과 합당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 사령탑이 결정될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철규, 박찬대 두 사람이 좀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의대 정원 관련해서 지금 의료 대란 아직 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공의가 없는 네. 지금 병원에서 의사들이 사직이 이제 고려된다면서요. 네, 일단 오늘 의대 교수들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네. 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해서 오늘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특위는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좀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제 큰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특위에서는 실행력을 담보로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회의인데 사실상 이게 그 의미가 없지 않냐, 의미가 퇴색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연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동해바다님은 단독 출마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단독 출마를 한다면 지금 당원 당규상 과반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당선이 가능하고요. 자, 이재명님, 박찬대 원내대표, 추미애 국회의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아마 그리고 22대 앞두고서 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네. 법사위나 이런 또 국회의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심에 따를 것이냐, 또 의원들의 또 이야기와 당원들의 좀 이야기가 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당원들은 추미애 의원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선자를 얘기하고 있고 또 안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후보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좀 그것도 좀 관심이 많이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이끄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후에 지금 최민희 의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 얘기 아마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 보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 네. 승부차기를 하고 있길래 승부차기만 봤는데 제가 보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래요. 승부차기가 아마 12번인가요? 11번 네. 끝에. 아, 이런 경우도 참 없는데 40년 아쉽더라고요. 만이니까 84년도 월드컵 이후에 처음으로 본선 진출 못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자, 뭐 영수회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자, 이번 주 열리지 않겠나 예상을 했긴 했는데 영수회담 의제 조율이 계속해서 말썽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무회담 진행됐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이것도 아쉬운 소식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진행은 됐지만 결론은 네. 얻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실무회동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약 40분 만에 회동이 끝났는데요. 이틀 만에 진행된 두 번째 회동이지만 회담 의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정말 회담이 진행이 되긴 하는 거냐라는 우려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사이에 의견 차이가 또 있었다는 건데 어떤 점에서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세부적인 의제는 물론 이 의제를 정하냐 마냐 이 자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요.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편하게 일단 만나서 얘기부터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아하. 합의할 게 있다면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합의하면 된다 이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서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첫 실무회동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 수용, 여태까지 야권이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문건을 보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인 견해는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러면 뭐하러 영수회담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냐, 아니면 또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세 번째 실무회동이나 이제 회담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좀 극명한 것 같은데 실무회담이 좀 회동에도 진전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장외 신경전도 지금 치열해 보입니다. 보니까. 네, 민주당 인사들은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생 현안은 당연히 다뤄야 하고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문제와 이른바 이채 양명주 특검까지 회담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이 의제를 청구선을 밀듯이 던진다 이런 지적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늦게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네. 영수회담을 제안은 해놓고 진전은 못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인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영수회담이 활용된다면 정기적인 영수회담까지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의제를 좀 가져가 오는지 막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어제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법야권 연석이 제안을 했었잖아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 거절한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네. 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는 총선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였습니다. 네. 총선 전에 조 대표가 이 대표를 예방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이날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이 만남은 이 대표가 먼저 조 대표에게 연락해서 성사됐다고 이 대표가 직접 밝혔는데요. 네. 앞서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에 법야권 연석회의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바 있죠. 당초 이 자리에서는 이 내용이 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후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상세한 의제가 없더라도 상시 회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국 혁신당 의석을 합쳐야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180석을 맞출 수 있는 만큼 이 여권 압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조국 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문제 등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협력과 견제하는 구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이 경쟁도 할 수 있지만 협력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두 대표 간의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선 후 보름 만에 평가 토론회 열렸는데요. 패인을 분석하는 자리라지만 쓴소리, 또 성토의 목소리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토론회를 열고 네.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웠던 2조 심판론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포당, 사포당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혹시 아하.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경포당, 뭐 경포대 이런 데인가요? 강릉. 네, 이제 경포당은 이제 경기도를 포기한 당, 사포당은 네, 40대를 아, 포기한 40대를 당 포기한 이런 당. 이런 예. 말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경포당, 사포당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세대와 지역 전략을 패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낙선자도 있지만 당선자 중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야, 이 눈에 띄어요. 당과 반대로 하니까 당선됐더라.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비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홀로 생활한 김재섭 당선인의 발언이었는데요. 김재섭 당선인은 당이 수도권 민심에 완전히 반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김 당선인의 말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이게 완전 반대로 현수막 안 걸고 2조 심판을 안 하고 반대로 했다는 거네요. 그랬더니 네. 이제 홀로 살아남았다 남았다. 이런 말이고요. 강북에 자기만 됐다. 네. 네. 또 뿐만 아니라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 부총장은 경제를 무책임한 정부 여당이다 네. 이렇게 직접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조국 대표가 잘못한 거 알지만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게 민심이었다라면서 강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당 지도부들이 참석한 총선 토론회에서 직접적인
대통령의 쓴소리가 이렇게 나올 정도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또 영남당 탈피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나온 만큼 추후 당내 수습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 이런 쓴소리 바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좀 구성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원내대표의 나이 연대, 그러니까 나경원, 이철규 의원 연대설이 흘러나왔는데 본인들은 일단은 뭐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이철규 연대설, 나이 네. 연대 이렇게 흘러나왔었는데 당의 간판급인 중진 나경원 당선인과 핵심 친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각각 당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형성된 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 연대설에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나 당선인은 어제 CBS 라디오에서 연대설에 대해서 묻자 그냥 웃을게요 라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이 의원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연대설에 힘이 실렸던 이유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요구되고 있는 게 바로 영남당 탈피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수도권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실과의 가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인물로서 이철규 의원이 떠오른 겁니다. 네. 또 이철규 의원만 봤을 때는 또 찐윤이다, 친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나 당선인과 함께하면서 그 부분이 중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연대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당선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고 영남에 국민의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은 뭐 강원도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또 영남 쪽에 관계도 많고 또 친윤이기 때문에 그걸 합친다 그러면 당을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분석하면서 나이 연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뭐 곧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의료계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전공의하고 의협 없이 이것 빠진 채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됐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반쪽짜리 네. 출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진행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관들과 병원장, 환자, 소비자 대표 등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제도 등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의정 갈등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현웅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은 이 기구는 의대 증원을 나는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의대 증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의료계에 배정된 6자리 중에서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의학회 대표는 끝내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네. 의사협회는 여전히 의대 정원 논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정부는 의사단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또 의대 교수 사직 효력이 발생한 첫날인데 다행히도 크게 우려했던 만큼의 의료 혼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빅5 병원을 비롯해서 주요 대형 병원에서 다행히도 어제 큰 사직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의 대다수도 현장에 아직 남아서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데요.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달랐던 탓에 효력 발생 날짜도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아직 어제는 효력 발생 첫날이었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텐데요. 또 사직서를 제출할 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장 속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에 김재섭 당선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사님, 재섭 똑똑했네. 최고 존엄 코미디, 재섭 천재인데 뭐 이런 글들이 가장 많네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